안녕하세요. 사연다방입니다. 내 안방에서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의 아들을 낳는 걸 지켜봐야 했다던 큰 어머니의 절규. 지난번 소개해드린 여수 섬마을 두 여인의 사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보태주셨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마음이 이해 간다는 분부터 이제라도 서로 용서했으니 행복하시길 빈다는 따뜻한 응원까지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 또한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며칠 전 직접 여수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제가 직접 드론으로 담아온 사연의 실제 배경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공감과 현지의 생생한 공기를 담아 이번 사연을 더욱더 정성스럽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본격적 사연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방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 인호의 눈으로 바라본 두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 지금 그 깊은 속마음을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남편이라는 사람을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진 것도 억울한데 내 안방에서 다른 여자가 아들 낳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어.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그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귓속으로 파고들던 순간 저는 그만 발길을 멈춰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인호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여수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고 뜨거운 것들을 품고 있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지붕 아래서 50년을 살아온 두 어머니, 정실과 후실, 본처와 씨바지, 그 차갑고 낯선 단어들 뒤에 감춰진 두 여인의 세월이 제가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마침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제가 이 복잡하게 얽힌 가족의 매듭을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에 반백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지붕 두 어머니의 기나긴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서울 땅을 밟은 건 23살 때였어요. 고향 섬마을을 뒤로하고 떠나던 그날, 배 위에서 점점 작아지는 섬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에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선착장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30년이 지난 뒤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은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치열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여러 번의 실패와 이직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내 정순이 옆에서 묵묵히 버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0살 무렵이었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수는 적어도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 있고 따뜻했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자꾸 말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작은 전세방을 전전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정수는 제가 고향 어른들께 소홀할 때도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늘 정순이 먼저였어요. 저희 가족을 조용히 보듬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순에게 위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건 세상이 잠깐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그의 겨울이었어요. 3기.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이 풀리는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이후 매일이 병원과 집 사이를 오가는 생활이었어요. 정수는 끔찍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버텨내면서도 언제나 저를 먼저 걱정했어요. 여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나 때문에 몸 상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고통을 먼저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정수는 제 손을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가느다랗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인호 씨, 고향으로 가세요. 혼자 살지 말고 부모님 곁으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유언이었지만 그 말이 결국 저를 이 섬으로 이끌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침묵이 벽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순이 늘 앉아있던 창가 의자, 드라마를 보며 혼자 웃던 텔레비전, 손수돌 보던 화분들이 하나씩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치우면 정순이 정말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서요. 억지로 출근해도 모니터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날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마당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셨다는 거였어요. 78살이시니 뼈가 쉽게 붙지 않아 한동안 거동이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정순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 너무 무심했어요. 명절에 한두 번 내려가는 것이 전부였고 정순이 살아있을 때는 아내가 안부 전하며 제사 음식 준비를 도맡았는데 정순이 떠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서울에서 혼자 버텨야 할 이유가 이미 사라진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남쪽을 향해 있었어요. 2022년 가을 몇 박스의 짐과 함께 여수행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남쪽 바다 냄새가 배어드는 것 같았을 때 30년 전 상경하던 날이 겹쳐 떠올랐어요. 그때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무겁고 둔한 덩어리 하나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 여수의 바다, 저 물빛 위로 햇살이 부서지는 풍경이 제가 어린 시절 매일 바라보던 바다예요. 여수 KTX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작은 배에 올라 섬으로 들어가는 길. 예전에는 그토록 익숙하던 그 뱃길이 이날은 왜 그리도 낯설게 느껴지던지요. 배 위에서 바라본 고향 섬은 기억 속보다 한참 작아 보였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크고 든든했는데 세월이 저를 키운 만큼 섬이 작아진 게 아니라 제 눈이 달라진 거겠죠. 선착장에 발을 딛는 순간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그 냄새가 코끝을 건드렸어요. 이상하게도 그 냄새 하나가 수십 년의 기억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10살적 제가 저 포구를 뛰어다니던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민박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기억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비어있는 집들이 드문드문 눈에 들어왔고 마을 전체가 노인들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정막이 들어찬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집 앞 대문 앞에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순간 누가 누구인지 헷갈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분을 닮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큰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호야, 왔구나. 짧고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어요. 작은 어머니는 말 대신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안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이노야, 고생했다. 이제 이 집에서 쉬어라. 그 말이 오랫동안 가슴 안에 머물렀습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어린 시절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늘 감지되던 그 묘한 공기 말이에요. 두 어머니가 한 공간에 있어도 눈이 서로를 피하는 것 같고 말은 주고받아도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낯선 긴장감. 전혀 밥상에 앉아서도 그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30년이 흘러도 이 집안의 공기만은 바뀌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어요. 두 분 사이에 흐르는 저 긴장감의 정체가 무엇일까? 반세기를 함께 살면서도 끝내 녹지 않는 그 무언가의 실체를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귀향 일주일이 지나자 이 집 안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큰어머니였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아침 준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동작은 느려졌지만 이 집 부엌의 주도권은 여전히 큰어머니의 것이었어요. 7시가 되어 작은어머니가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서면 이미 상이 다 차려진 뒤였어요. 됐어. 나 혼자 다 했어. 차갑지는 않지만 명확한 선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민박집 운영도 빈틈없이 큰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전화 예약을 받는 것도 방 배정을 결정하는 것도 손님 안내도 모두 큰어머니 몫이었어요. 작은어머니는 언제나 그 결정을 따랐고 큰어머니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나이로 따지면 작은어머니가 큰어머니보다 한 살 위였어요. 그럼에도 이 집에서는 정실과 후실이라는 서열이 나이를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었어요. 75살 작은어머니가 74살 큰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풍경이 날마다 펼쳐졌습니다. 50년째 이어진 이 집만의 질서였어요. 어느 날 아침 손님들이 나간 뒤 방 정리를 하는 두 분을 지켜봤어요. 큰어머니가 침구를 정리하고 작은어머니가 욕실을 청소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큰어머니가 말했어요. 거울 좀 더 꼼꼼히 닦아. 손님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작은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켠이 조여들었어요. 저분이 지금껏 얼마나 많은 순간을 저렇게 참아왔을까 싶어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여수의 바다처럼 작은어머니의 표면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어느 달 밝은 밤이었어요. 마당에 혼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작은어머니 옆에 제가 조용히 앉았어요. 작은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에야 입을 여셨어요.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생각이 나서 큰어머니는 나보다 어렸는데 이미 이 집 주인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외지 사람이었잖아. 그 시절이 가끔 살아나. 50년 전 25살 작은어머니가 처음 이 집에 들어섰을 때의 심정이 얼마나 막막했을지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살갗으로 느꼈어요. 며칠 뒤 단체 관광객이 민박집에 찾아왔어요. 70대 어르신 엷은 남짓이었는데 섬 여행을 온 분들이었죠. 큰어머니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손님 한 분이 작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작은 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 큰어머니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집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손님 앞에서 여전히 도와주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작은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 표정 속에 담긴 소외감이 어떤 것인지 가슴으로 익혔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서 터진 일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녁 준비 중에 큰어머니가 작은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 그릇 한 번 더 씻어서 해. 손님 음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에 작은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이 집에서 민박집 운영같이 했어요. 그 정도는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부엌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작은어머니의 반발이었거든요. 큰어머니도 잠깐 당황한 기색이었다가 이내 가라앉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괜한 말 했어. 미안해. 그 뒤로 두 분은 각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분을 따로 찾아갔어요. 먼저 큰어머니를 찾아갔더니 뜨개질을 하다 손을 멈추며 말했어요. 이노야, 오늘 작은 어머니가 좀 이상했지? 평소랑 다르게 소리를 내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도 나름대로 쌓인 게 있을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데요. 큰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이 집엔 이 집의 규칙이 있잖아. 그 말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배어 나왔어요. 이어서 작은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마당 평상에 홀로 앉아 계시다가 제가 가까이 가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셨어요. 인호야, 오늘 내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평소에 절대 그러지 않는데. 저는 작은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할 거 없어요. 50년 동안 혼자 사귄 게 많았잖아요. 한 번쯤은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작은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두 분 사이에 반세기 동안 쌓인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고향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이 집에서 가장 민감한 존재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아들이라 불렀지만 그 의미는 서로 달랐으니까요. 아침마다 두 분이 번갈아 저를 챙겼어요. 큰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즐겨 먹던 북엇국을 끓여 주었고 작은어머니는 멸치볶음을 만들어내왔어요. 둘 다 저를 위한 마음이었는데 어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두 분이 동시에 부엌으로 사라졌어요. 인호야, 꿀차가 최고야. 이거 먼저 마셔. 아니야. 감기엔 생강차가 낫지. 이게 더 빨리 나아. 두 분이 동시에 찻잔을 내밀었어요. 저는 난처해서 두 차를 번갈아 홀짝였습니다. 두 분이 다 챙겨주시니 금방 나을 것 같아요. 그제야 두 분이 살짝 웃으셨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기색은 여전했어요.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가 가장 조심스러웠어요. 큰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자랑했고 작은어머니는 제가 10살의 폐렴으로 알아누웠을 때 밤새 간호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쪽이 말을 꺼내면 다른 쪽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53살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두 어머니의 저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단둘이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두 분 사이에서 힘드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노야, 나도 어려워. 그런데 5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 속에 평생도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 무게가 이제 조금씩 제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혼여행으로 섬에 젊은 부부 손님이 왔어요. 밝고 생기 넘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순이 생각났어요. 저녁 식사 중에 젊은 신랑이 아무것도 모르고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결혼 안 하세요? 아직 총각이세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큰어머니가 대신 답했어요. 우리 아들은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젊은 부부는 죄송하다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작은 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노야, 많이 외롭지? 곁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어요.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던 그 말을 작은 어머니가 꺼내준 거예요. 작은 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50년 동안 이 집에서. 작은 어머니가 잠시 멈추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끔은 정말 외로워. 큰어머니는 좋은 분인데 항상 어딘가 벽이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어머니와 저는 이 집 안에서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요. 고향에 온 지 2달이 지나며 가족만이 아니라 섬 전체가 조용히 저물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 선명해졌어요. 저 멀리 보이는 선착장에 묶인 빈배들처럼 마을엔 활기 대신 적막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가파르게 나빠졌어요. 낙상 이후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더니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시던 분이 이제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럽다 하시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섬보건소는 응급처치가 한계였어요. 배를 타고 여수 시내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두 어머니도 함께 따라오셨는데 병원 대기실에 세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부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정기검진을 꼭 받고 혈압약도 빠짐없이 잘 챙겨 드셔야 한다고요. 돌아오는 배 위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노야, 미안하다. 내가 이제 짐이 되는구나.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자 큰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보탰어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서로 기대며 사는 거죠. 두 어머니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큰어머니는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작은어머니는 자꾸 깜빡이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날이 생기면서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작은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경미한 인지 기능 저하 진단이 나왔어요.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작은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인호야, 내가 이제 정말 늙었나 봐. 자꾸 음식을 태우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은 무거웠어요. 그 이후 큰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먼저 작은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먹었어? 산책 나갈 때는 꼭 나한테 말하고 나가. 50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두 분이 조금씩 동등한 파트너처럼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의 가을밤이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강했고 민박집 손님들도 일찍 방으로 들어간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저는 마루에서 책을 읽다가 부엌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작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엌이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큰 어머니가 사과했지만 작은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거예요? 나도 이 집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저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두 분,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작은 어머니의 감정은 이미 50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지고 있었어요. 인호야, 너는 몰라. 나는 이 집에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항상 뒷걸음으로 살았고 눈치 보는 게 숨 쉬는 것처럼 됐어. 작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자 큰 어머니도 흔들렸어요. 평생 단단하게 다져온 외양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남편을 나눠 가지는 것도 서러운데 내 안방에서 다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어. 나도 사람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 두 분의 울음이 겹쳐지던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팡이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신 아버지가 눈을 감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혼자 50년 동안 짊어져 온 것들을. 부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짧고 무거웠어요.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미안했어. 특히 큰어머니에게 더 그랬어.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를 집에 들였으니까. 큰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작은어머니에게도 미안해. 당신을 진짜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 낳는 역할로만 여겼으니까. 두 사람 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작은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가족이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잃어서 가족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항상 눈치만 봐야 했어요. 큰어머니도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작은 어머니를 미워했던 게 아니야.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서러웠던 거야. 남편도 집안의 시선도 다 너한테로 가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두 분 모두 피해자였다는 걸. 큰어머니는 불임이라는 이유로 남편을 나눠야 했고, 작은어머니는 씨바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진짜 가족이 되지 못한 채 50년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하셨어요. 이노야, 작은어머니가 이 집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 작은어머니는 옆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마을 어른들이 우리 사정을 알고 소개해 준 거야. 큰어머니가 아이를 못 가진다는 걸 알고서. 작은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싫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고 큰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큰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고마워지더라. 이노를 낳아주고 그 긴 시간을 참고 버텨준 게. 그날 밤 우리 넷은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흘러나왔고 그 사이사이에 서로에 대한 감사도 섞였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나자 집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작은어머니가 큰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형님,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그리고 미안했어요. 큰어머니가 받았어요. 나도 고마워. 혼자였다면 이 집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아버지는 두 분에게 깊이 사과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노야, 두 분이 다 내 어머니야. 똑같이 사랑하고 모셔야 한다. 그날 밤은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가던 작은 어머니가 말했어요. 인호야, 오늘 밤 참 후련하다. 큰 어머니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이제 진짜 편해진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아내를 잃고 비어있던 가슴 한편에 처음으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밤이었습니다. 50년의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가족은 앞으로를 이야기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큰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민박집 이야기 진지하게 해봐야 할 것 같아. 손님도 줄고 우리도 예전 같지 않잖아. 작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말이 맞아요. 인호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여기 잡아둘 수 없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저는 몇 가지 방안을 내놓았어요. 아버지는 3대째 살아온 집을 쉽게 내놓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큰어머니는 건강이 먼저라고 했고 작은어머니는 제 의견을 먼저 물었어요. 며칠 뒤 서울에서 귀촌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오래된 건물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고치겠다고 했어요. 그 진심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맡기면 마음이 놓이겠다. 큰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밤 홀로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집을 넘기는 것이 포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계승일까? 그때 정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때로는 놓아줘야 더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흘러가게 두세요. 정수는 늘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말했어요. 민박집은 그 부부에게 넘기고 우리는 마을 한 작은 집으로 함께 이사해요. 세 분을 모시는 게 제 몫이니까요. 큰어머니가 물었어요. 인호야, 그럼 서울로 안 가는 거야? 네, 이제 여기가 제 자리예요. 작은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인호야, 우리 때문에 내 인생을 버리는 건 아니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잃은 저한테 지금 가장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감동받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이노야, 고맙다. 이제 결정하자. 우리 새로운 둥지를 틀어보자. 계약이 성사되던 날 젊은 부부가 말했어요. 이 집의 온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여기는 어르신들의 집이니까요. 그 말에 큰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30년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두 분이 함께 모은 그릇들, 손님들이 남긴 편지들, 제가 어릴 때 쓰던 일기장까지. 하지만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그 무게를 조금씩 덜어줬어요. 마을 한 작은 한옥으로 이사한 지 2달. 민박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4명이 살기엔 따뜻하고 충분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두 어머니 사이에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면 두 분이 나란히 걸었어요. 어느 날 돌아오시더니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인호야, 오늘 마을 아주머니들이 우리 보고 자매 같다고 하더라. 50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여수의 바다처럼 두 분의 관계도 이제 훨씬 넓고 고요해진 것 같았어요. 큰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면 작은어머니가 파스를 붙여주었고 작은어머니가 깜빡하면 큰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 웃음이 늘었고 두 분이 함께 트로트를 따라 부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아버지도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셨어요. 평생 두 여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그 긴 피로가 끝난 거니까요. 고생 많았다. 이제 편하게 살자.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봄이 되자
두 분은 마을 회관 노래 교실에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노래 연습 소리가 들리는 날이 생겼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사한 지 1년이 되던 날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오셔서 두 분의 변화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큰어머니가 말했어요. 75년을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작은 어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이노가 곁에 있어서 든든해요. 정말 감사해요. 작은 어머니도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아내를 잃고 쓰러져 있던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건 두 분의 어머님과 아버지였다고요. 겨울이 되면서 두 분은 봄에 텃밭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상추며 고추며 대추를 심겠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찌나 생기 있어 보이던지요. 저에게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마을 관광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이 섬에 다시 젊음이 돌아오는 날을 바라게 됐어요. 이 여수 섬마을이 이제 제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50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어머니,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고향으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선택이 옳았다는 걸,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시간과 상처와 용서로 뒤져지는 것임을 두 어머니가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 집에 들어온 두 여인이 반세기라는 긴 시간 끝에 진짜 자매가 되는 모습. 그것이 제가 목격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라는 것.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50년의 벽을 허문다는 것. 두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가족 사이에 말 못한 감정을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딱 한 발짝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소중한 이야기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가족의 기나긴 여정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반평생을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야 했던 두 여인. 그 50여 년의 침묵을 깨트린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작은 용기였습니다. 때로는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이 함께 견뎌온 시간과 눈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매처럼 나란히 걷는 두 어머니의 뒷모습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차마 꺼내지 못한 서운함이나 아픔을 묻어두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오늘 밤 그 마음의 빗장을 살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노 씨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지, 혹은 여러분이 겪은 가족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사연다방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소중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